하루 만에 배우는 고주파 임피던스 정합 이런 과목으로 제목으로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뭐 이쪽으로 하시는 분도 뭐 괜찮지만 거의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전자 회로에 대해서는 좀 아는, 그러니까 뭐 저항이 뭔지 캐패시터가 뭔지 뭐 이 정도 아는 그런 분들한테 오늘 하루 6시간 동안 한번 임피던스 정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계산기들 가져오셨죠? 네, 한번 연습을 해봐야, 이게 그냥 해보는 것보다 한번 연습을 해봐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막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념을 알고 한번 이게 연습을 해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몸으로 아는 그런 내용이라 조금은 뭐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유치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아주 이게 깊게 근본을 잘 다루는 건데 그 수식도 별로 없고 뭐 이래서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몸도 좀 놀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강의의 최종 목적은 뭐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임피던스 정합이에요. 임피던스 정합을 하는 방법은 L이나 C를 써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좀 주파수가 높아지면 PCB상의 이 패턴을 가지고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는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이런 것이 임피던스 정합 매칭이구나, 이거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피던스 정합을 위해서 좋은 툴이 스미스 차트예요. 스미스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는 예전에는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잘 돼 있는 지금 와서는 스미스 차트가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를 잘 이용을 하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 있는 숫자 그 자체들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대충 이게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 넣고 컴퓨터에 넣으면 더 정확한 값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스미스 차트가 그렇게 아주 정밀한 스미스 차트는 필요 없고, 스미스 차트의 개념을 가지고 회로의 구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건 어떤 정도의 특성일까, 뭐 이 정도 아는, 그러기에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스미스 차트를 어떻게 쓸 건지 그걸 한번 보고요. 그래서 스미스 차트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임피던스가 뭔지, 왜 매칭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왜 매칭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알려고 하니까 이 반사가, 이 웨이브가 뭐, 반사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라인, 전송선, 선이죠. 이 선의 어떤 특성을 좀 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전송선의 특성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참 오래된 그림이에요. 제가 아주 몇 년 동안 뭐 거의 20년 가까이 써먹는 그림인데, 이거 한번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전지입니다. 전지. 1.5V짜리 내가 전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나는 전지고, 전지에 선이 두 개가 와 있죠. 그래서 내가 전지 하나 선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이게 음극이었죠. 마이너스 전극. 나 하나 깔고 있고, 이제 또 하나를 선을 잡고 이제 내가 이 양극에다가 갖다 이렇게 대죠. 갖다 대면 전류가 쫙 흘러가지고 불이 켜집니다. 꼬마금 켜지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V는 IR, I는 R분의 V. 옴의 법칙에 의해서 나는 1.5V 전지고 쟤는 1옴짜리 전구니까 I는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되는데, 이게 나는 이제 이 시스템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전지가 여기 있고, 뭐, 이 전구가 어디에 연결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데, 막상 내가 전지라고만 생각해 보면, 내가 전지고 선을 난 두 개만 잡고 있는데, 이 선을 내가 여기다 달았을 때, 과연 내가 이 선의 끝에, 저 끝에, 무슨 전구가 달려 있는지 알겠냐, 이거. 하느님은 알죠. 여기 다 보이니까. 근데 내가 전지예요, 전지.
전지인데 나는 알고 있는 게 하나는 선 하나 깔고 있고 하나 선은 내가 잡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딱 연결했는데 과연 내가 저 끝에 뭐가 달렸는지를 알겠냐는 거죠.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선을 연결하는 순간에 무언가가 가서 우리가 웨이브고 빛이고 전파인데 전파가 막 빛의 속도로 갑니다. 빛의 속도로 가서 딱 보고 아 이게 1옴짜리 전구구나. 이게 돌아오죠. 돌아오면 이제 나는 1.5V짜리인지는 알았잖아요. 아 나는 1.5V니까 제가 1옴짜리니까 그럼 전류를 얼마 흘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류가 쫙 흐르면 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뭐를 쟤한테 보내가지고 쟤한테 돌아와가지고 알게 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내가 해내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전송선을 보려고 해요. 전송선. 지금 보고 있는 저 두 개의 이 라인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전송선입니다. 전송선. 그래서 전송선이 지금은 좀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한데 하여튼 이거 각각 다 잘라보면 전송선이에요. 그래서 전송선이란 건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다 우리가 주로 쭉 봐왔던 그런 전송선들입니다. 코엑셜 라인 있죠. 동 케이블 가운데 심선이 있고 가장자리 그라운드 선이 쫙 따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선 두 개예요. 선 두 개 이렇게 꼬아놓은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꼬마 전구 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만 좀 주파수가 높으면 이제 좀 꼬아서 씁니다. 왜 꼬아 쓰냐면 외부에 이렇게 뭐 잡음들이 들어오면 두 선에 동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 잡음의 영향, 외부 잡음 덜 받기 위해서 이제 꼬아서 쓰죠.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PCB에서 많이 보이는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 밑에 그라운드가 쫙 있고 위에 패턴이 있죠. 그래서 저항과 저항을 연결하기도 하고 트랜지스터와 뭐 캐패시터를 연결하기도 하고 IC와 IC를 연결하기도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전송선이라고 하죠. 밑에 그라운드가 있고 패턴이 연결 패턴이 지나가는.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밑에 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그라운드가 따라가는 경우.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웨브에서는 코플래너 웨이브 가이드라고 합니다. 코플래너 웨이브 가이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전송선이라고 하고 그 말고도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우리 그 환기통처럼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전파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전달이 되는 이런 웨이브 가이드도 있습니다. 이 웨이브 가이드도 특성은 이 전송선과 비슷하긴 한데 안에 좀 들어가 보면 좀 특성이 달라서 우리는 이 친구는 지금 우리 여기서는 배제를 하고 요 선으로 연결된 이 전송선들만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선에 대한 어떤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책마다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두 개 이상의 도체로 구성된 전력 전달 선로로서 길이 방향으로 그 특성이 일정한 선로를 우리는 전송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극성이 다르다는 건 이제 두 개가 묶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어쨌거나 두 개 이상의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이런 두 개 이상의 선으로 도체로 연결돼 있는데 구성돼 있는데 그게 이제 길이 방향으로 좀 특성이 일정한 길이 방향으로 얼마나 특성이 일정한 1km, 100km, 1cm, 1mm 얼마나 일정한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일정한 어떤 사람은 나의 관심 길이는 1m야. 그럼 그 정도에 일정하면 얘는 전송선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는 관심 길이가 한 1mm 정도 돼. 그럼 1mm만 일정하면 이건 전송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라인은 사실은 이 전송선의 연결이다. 어떤 특성이 조금씩 다른 전송선의 연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할 거예요. 모든 선은 다 전송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굳이 뭐 전송선을 해석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전송선을 해석하는 게 더 해석이 좋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코엑셜 라인, 코플래너 웨이브 가이드,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전송선들의 물리적인 구도가 있는데
이 물리적인 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전송선들은 전기적으로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 특성 임피던스라는 거와 전파 상수예요. 전파 상수는 어떤 것이냐면 이 도선을 통해서 전파가 진행을 해서 전달이 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느냐, 그 다음에 가면서 얼마나 이 신호가 감쇄되느냐 하는 요게 이제 전파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가면서 얼마나 빨리 가냐, 그 다음에 얼마나 이게 감쇄가 빨리 되느냐, 뭐 이거예요. 전파 상수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상상이 되니까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특성 임피던스인데, 특성 임피던스는 조금 상상이 잘 안 돼요. 특성 임피던스는. 그래서 우리가 이 특성 임피던스가 뭔지를 알고 나면 이 전송선의 어떤 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모양이든 2개든 3개든 4개든 어떤 모양의 이런 선이든 간에 전기 회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잘라서죠.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보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선이 있으니까 선에 그 전류가 흐르면 이 자장이 생기고 해서 생기는 인덕터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게 어차피 100% 전기를 잘 통하지는 못하니까 저항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에는 캐피시턴스가 존재하고, 캐피시터가.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아주 완벽한 절연체라면 좋겠는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누설이 있겠죠. 이 누설은 DC적인 누설도 있을 수가 있고 AC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어떤 손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델링하면 이러한 모델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돼 있다. 아주 짧게 길게 자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무슨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파에 비해서 아주 짧게 자르면 우리가 말하던 저항 RLC로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아주 작게 잘라가지고 이런 거에 연속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전파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R이 뭔가요? 이 전체 저항인 거 아닙니다. 단위 길이당 저항이에요. L,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예요. C, 단위 길이당 캐피시턴스. G,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예요. 그럼 단위 길이가 얼마인가요? 1m인가요? 1cm인가요? 뭐 얼마인가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단위 길이로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델타 L 역시 그 길이로, 센티미터면 센티미터, 밀리미터면 밀리미터, 킬로미터면 킬로미터, 다 이게 같이 나갈 거기 때문에 단위 길이는 뭐 상관없어요. 나는 1kg당으로 할래. 괜찮습니다. 난 1mm로 할래. 괜찮습니다. 어느 걸로 해도 식들이 보시면 다 그렇게 길이에 무관하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파상수가 이렇게 돼 있고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RF 강의하면서 수식을 거의 쓰질 않고, 수식이 사실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개만 알면 유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특성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G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거 외웠으면 좋겠다. 근데 요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만 외워주면 됩니다. 요거 외워두면 유용합니다. 유용해요. 자, 그래서 이 특성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보시면 우리가 R이나 요 G, 이 누설, 요런 성분들은 일단 좀 많이 작은 도선으로 돼 있고 부도체를 쓰기 때문에 이 R이나 G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무시한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C분의 L. R 성분, 이거 직렬 R 성분, 병렬 R 성분, 이 두 개를 무시하면 L과 C만 남는데 그 L과 C만 가지고 이게 특성 임피던스가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RF에서는, 마이크로웹에서는 선을 쓰는데 선의 특성 임피던스 50옴짜리를 주로 많이 써요. 50옴. J 50옴, 그냥 50옴.
J 이런 거 없어요. 그냥 50옴. 또 뭐 다른 뒤에서 이제 예들 많이 나오겠지만 특성 임피던스들이 되게 J 매도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50옴, 그냥 100옴, 그냥 75옴, 그냥 옴이에요. 그냥 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원래는 C나 L이 있으면 이게 그냥 옴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J 오메가 C 주파수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 잘 보시면 원래는 주파수의 함수예요. J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L 주파수의 함수인데 얘 두 개가 서로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R이나 G가 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냥 단순히 J 오메가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가 50옴 이런 게 아니라 50 플러스 J 뭐 25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J 텀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지금 특성 임피던스 할 때는 50옴, 75옴, 300옴, 125옴 이렇게 옴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R이나 G가 거의 무시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무시됩니다.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요거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이 전송선이 이런 전송선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는 밑에 그라운드 판이 있고 위에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거. 우리는 뭐 일반 PCB에 늘 쓰는 그런 게 전송선이죠. 이 전송선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이 선폭과 이 간격과 이런 거에 함수이기도 한데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이 L 값은 그냥 거의 일정하다 이렇게 봐도 정확한 계산은 해보면 아니까 컴퓨터로 넣어보면 아니까 우리는 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덕턴스는 거의 변화가 없는 대신에 캐패시턴스는 이 선의 폭에 비례하게 됩니다. 상상이 되겠죠. 이 선폭이 넓으면 캐패시터가 커질 거예요. 캐패시턴스가. 선폭이 좁으면 캐패시턴스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직은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특성 임피던스를 키우려고 하면 특성 임피던스를 크게 하려고 하면 이 선의 선폭을 줄여야 될지 넓혀야 될지 이거는 이 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50옴짜리 모르겠어요. 몇 미리 두께가 폭이 얼마인지는 뭐 모르겠는데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 모르겠는데 50옴짜리 선폭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필요하다. 이 100옴이 필요한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선폭을 100옴이 필요해. 그럼 선폭을 4분의 1로 줄여. 그럼 100옴이 되겠죠. 정확한 거는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이 줄여야 되나? 좀 많이 줄여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계산해 보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선폭을 이렇게 줄여도 될까? 이거 늘릴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이제 감으로 이거 4분의 1씩이나 줄이면 이거는 전류가 너무 흐르기 어려운데 이건 다른 방법을 써야겠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4분의 1이나 4.2, 5.1분의 1인지 뭔지는 그건 컴퓨터한테 맡겨도 됩니다. 우리는 그 값만 이렇게 그거 200옴으로 해봐 이렇게 한다면 200옴 어떻게 하지? 계산기 두드려 이런 게 아니라 200옴 하면 이게 8분의 1로 주니까 그럼 선폭이 그거는 도대체 안 돼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선폭을 막 계산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하냐? 요식만 있으면 돼. 요식만 있으면 대체적으로 25옴으로 만들라고요? 그러면 선폭을 2배로 루트 2배, 1.4배 늘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런 감으로 하는데 요식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좀 외워둬도 나중에 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많이 쓰다 보면 외우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전송선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이 RF에서 많이 쓰이는 이 코엑셜 케이블 얘는 50옴짜리를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모양은 똑같지만 우리가 비디오 연결할 때 비디오하고 TV하고 연결할 때 TV 선하고 안테나 포트에서 연결할 때 이런 애들은 75옴짜리를 씁니다. 75옴짜리. 그래서 가게 가서 75옴짜리 그 케이블 좀 주세요. 이러면 그걸 주는 거죠. RF에서 쓰는 건 조금 다릅니다. 이 컴퓨터에서 쓰는 시리얼 아타라는 선이 있어요. 시리얼 아타라는 선이 있는데 이 시리얼 아타 선은 코엑셜 케이블입니다. 전송선입니다. 전송선이고요. 얘의 임피던스는 100옴 케이블이에요. 100옴. 전송선이에요. 걔
걔 그냥 끊었다 이었다 해서 납땜해서 쓰고 이러시면 이 데이터 렛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얘 있는 그대로 써줘야 돼. 케이블도 거의 그대로 써야 제대로 선이 이 특성이 나옵니다. 얘 이거 뭐 두 선이면 잘라서 뭐 있고 뭐 이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면 동작해요. 동작하는데 데이터가 제대로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전송선이에요. 램버스 D램이라고 해서 D램도 지금 뭐 데이터를 용량이 많아지니까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드에 그냥 꼽으면 어드레스 라인 깔고 뭐 이네이블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얻고 이러면 될 것 같지만 이제 데이터 렛이 빨라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걔네들 연결도 전송선으로 돼 있어요. 28옴 전송선으로 돼 있어요. 이 전송선이에요. 이거 램 연결하는데 두께를 내 마음대로 바꾸면 연결은 되죠. 속도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패턴을 정확하게 뚫어줘야만 속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인터넷 할 때 많이 쓰는 이더넷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은 100옴 케이블입니다. 이더넷 케이블 두꺼운 거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거. 걔 가보면 100옴 케이블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설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100옴 케이블 해서 거기 보시면 아무데나 그냥 푹 꼽아서 쓰면 안 됩니다. 거기 꼽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 파장 단위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연결해서 써야 되고요. 그 선 저 끝에 가보면 그냥 선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뭔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 터미네이터. 그건 이제 우리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디지털 라인도 지금은 RF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공사는 할 수 있죠. 공사는. 그렇지만 이해를 할 수 있기는 RF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 상수와 특성 임피던스만 알면 전기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했는데 전파 상수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냐, 얼마나 빨리 감소되느냐 이런 거. 근데 이제 특성 임피던스는 잘 아까 쭉 봤지만 사타는 매돔, 무슨 매돔 이렇게 했는데 그 옴이라고 하는 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거는 책마다 이제 많은 방법이 있고 특성 임피던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책마다 다른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2가지 정도만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서 제가 2가지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한대 길이의 전송선의 한쪽 끝에서 측정한 임피던스를 우리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가 무한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상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길이가 무한대요. 무한대인 어떤 전송선이 있다고 합시다. 실험실에 갔더니 전송선이 하나 있어요. 전송선이 있는데 이 길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겨 있어요.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이게 굉장히 많이 감겨 있어요. 이런 전송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50옴 전송선이에요. 50옴 전송선. 우리 RF 실험실에 갔으니까 50옴을 썼겠죠. 50옴 전송선이 있어요. 끝이 안 보여. 얘의 임피던스가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일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테스터 있죠? 저항재는 테스터 75옴, 320옴. 저항재는 테스터가 있어요. 2개짜리. 이 2개짜리로 한쪽 끝을 이제 선이 2개 있잖아요. 심선이 있고 가장자리 이제 그라운선이 있고 2개를 이렇게 딱 찝는 거야. 그러면 테스터가 바늘이 매돔 이렇게 좀 움직이겠죠? 매돔 55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얘는 50옴짜리 전송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얘의 의미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실험실에 가서 한번 재보자고. 한번 재보면 딱 재보면 50옴 안 갑니다. 50옴 안 가요. 왜냐면 끝에 끊어져 있으면 무한대 저항이 나오지. 끝에 쇼트돼 있으면 0옴 나오지. 그죠? 이거 50옴 안 나와요. 이게 어떤 경우냐? 무한대 길이에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 길이. 무한대 길이면 딱 재면 55옴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계산적으로는 이래요. 자, 이제 로스가 없는 아이디어란 그런 전송선입니다. 그래서 인덕터, 캐패시터, 인덕터, 캐패시터. 저항이 없어요. 인덕터, 캐패시터, 인덕터, 캐패시터. 이것만 쭉 돼 있어요.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는데 이게 이제 무한대로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재보는 거죠. 이쪽 끝에서 저항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으로 뭔가 이렇게 저항을 계산을 해보자고.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와 얘는 직렬이니까 이거의 임피던스 더하기 이거의 임피던스를 더한 다음에 얘와 더한 거와 얘는 병렬이니까 이거의 어드미턴스와 이거의 어드미턴스를 더하고요. 이거와 이거는 직렬이니까 이거의 임피던스와 이거의 임피던스를 더하고 이거와 이거는 병렬이니까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해오면 돼요. 근데 저 끝이 어디냐면 끝이 없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 끝이 없는 정도야? 그렇다면 여기서 재는 거랑 여기서 재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재는 거랑 여기서 재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서 재나 여기서 재나 어디서 재나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는 거랑 여기서 재는 게 같다고 놓고 그거와 직렬로 연결하고 병렬로 연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하는 것 자체는 뭐 우리 여기 지금 범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만 하면 되지. 그걸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래 내가 이걸 재고 싶은데 여기 또 그게 또 있다고 하니까 좀 이제 수식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해져서 다시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가지고 이 델타 L이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본 저항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 저항값이 저항이 있나요? 저항이 없습니다. L과 C밖에 없어요. L과 C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J 오메가 L, J 오메가 C, 뭐 J 이렇게 붙으면서 주파수의 함수로 돼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저항을 재보니까 이거 R이 없어요. LC밖에 없는데 저항을 재보니까 이렇게 된다. 요거 J 몇 오메가 아닙니다. J 오메가 C분의 J 오메가 L에서 J 오메가 성분이 날라갔어요. 주파수에 관계 없는 캐패시터와 인덕터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주파수와 관계 없는 순수 저항 성분의 그런 임피던스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계산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험실에 가서 계산성으로 하면 실험실에 가서 길이가 굉장히 긴 전송선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테스터로 두 개를 딱 재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재보는 거야. 재보면 어떻게? 바늘이 55 이렇게 간다는 거지. 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이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돼요.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정말 진짜 이 저항이 하나도 없는 애인데 어떻게 그 저항이 나올까? 그 저항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의 의미 하나는 무한대 길이의 전송선의 한쪽 끝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요건 좀 이제 약간 수식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런 회로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세워볼 수가 있어요. 미분 방정식은 뭐 복잡한 건 아니죠.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에서 이 전류를 빼고 나머지가 일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가정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지, 그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한번,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 들어온 전류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 빼고 나머지가 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에서 요거의 전압 빼고 나머지가 여기 전압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오음의 법칙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사실 그냥 전류가 아니라 뭐 이 전압의 변화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그냥 전압이 아니고 전류의 변화분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이고 뭐 이런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뭐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그거에 일반적인 해는 뭐 이렇고 뭐 이렇게 이제 이건 수학적으로 이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 갖다가 써보는 거예요. 결과만 써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점에서의 전송선이죠.
전송선에서 어떤 점에서의 전압과 전류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전압과 전류는 어떤 시간에 어떤 위치에서의 전압과 전류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수식적으로 풀어진다. 두 가지 성분. 하나는 뭐냐면 이 Z, 이쪽이 Z 방향이네요. Z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분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 두 개가 더해지는 것이 V의 플러스, V 전압이고 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 전류도 Z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분과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분, 즉 말해서 우리는 보통 반사되는 성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이 전류의 경우에는 두 개가 부호가 반대더라. 부호가 반대더라. 이거는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A, B, C, D 해서 A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B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C, D 있을 수도 있고 C, D, A, B, C, D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 전송선에서의 미분 방정식은 해는 어떠냐면 이 두 가지 성분인데 하나는 더하기 이 부호가 같고 하나는 부호가 반대로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여기를 플러스로 쓰고 이 내부를 마이너스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그냥 이걸 아예 마이너스로 놓고 둘 다를 플러스로 쓰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하고 이게 더 우리 엔지니어적이에요. A, B, C, D 해놓고 다 플러스로 해놓고 어떤 데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좀 수학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건 항상 마이너스라니까. 항상 부호가 반대인데 뭐 굳이 그걸 플러스로 써놓고 여기 풀어보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뭐 이럴 필요가 없잖아. 마이너스 언제나 마이너스인데 그냥 마이너스로 쓰자고. 그죠? 그냥 마이너스로 씁시다.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돼 있지만 A, B, C, D가 수학적으로는 다 독립적이에요. A, B, C, D 다 달라요. 하나만 있을 수도,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결과는 뭐냐면 이거와 이거가 서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아예 부호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건 잘 모르겠다. 뒤에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전압은 말이죠. 이 전압이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분인데 이 두 개를 더하면 그 점에서의 전압이 된다. 어떤 점에서요?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의 전류는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류 성분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그 전류다. 이렇게. 이거 결론이니까 우린 결론만 알고 이게 틀린 적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막 따지지 말죠. 이거 가지고 뭐 경계 조건이 어쩌면 뭐 안 그래요. 무슨 경계 조건에서 이건 늘 성립하는 식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전압은 플러스 방향으로 전송선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게 RLC 뭐 다른 데서는 달라요. 전송선 내에서는 전압이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압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반사 전압이 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그 전압에서의 전압이 되고 전류도 성분이 두 개로 나누는데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류 성분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류 성분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주면 그 점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전류다. 그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웨이브라고 합니다. 파. 그죠? 웨이브. 좀 뒤에 가서 더 정확한 웨이브의 개념을 얘기하겠지만 전압파예요. 전류파. 전압파. 웨이브. 우리가 말하던 전파하고 같은 거예요. 전압파, 전류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관계는 늘 이런 관계가 있다. 특성 임피던스와의 관계예요. 전송선은 특성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식은 말이죠. 전압, 전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두 개예요. 왜냐하면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어요. 지제로로 나눠주면 얘야.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어요. 지제로 나눠주면 얘예요.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어요. 지제로 곱하면 얘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네 개의 어떤 이런 값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개 값만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익숙한 거는 전압전류죠. 익숙한 건 전압전류예요. 그래서 전송선이 있다고 해. 전송선이 있으면 내가 그 중에 하나 딱 잘라가지고 그 점에서 전압 얼마야? 글로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요거만 알면
그럼 다 해석할 수 있어. 내가 다 해석할 수 있어. 오음의 법칙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파수 높으니까 좀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그래서 전압이 얼마고 전류가 얼마야. 그것만 알면 내가 다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 전류를 알고 싶은데 전압 전류를 내가 직접 전압계로 테스트로 재고 막 전류 재려고 하니까 이게 주파수가 높아서 좀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전압만 재요. 전압만 재는데 두 개를 분리해서 재. 이쪽으로 가는 애, 이쪽으로 가는 애를 두 개를 따로따로 재요. 혹은 난 전류만 잴래. 전류만. 여기로 흐른 전류, 여기로 흐른 전류. 따로 전류만 잴래. 요거만 잴래. 전류만. 아니면 전압만. 요거만 잴래. 괜찮습니다. 이 두 개 재가지고 더하면 전압이 되고요. 그 두 개를 지제로 나눠서 빼주면 전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압 전류를 알아도 되고 직접 알아도 돼. 근데 좀 알기 어려우면 주파수 높고 뭐 이래서 직접 재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파로 재자. 무슨 파로? 전압파로? 전압파로 잴 수 있으면 전압파로 재세요. 전류파로? 전류파를 잴 수 있으면 전류파로 재면 돼. 단 방향만 맞춰서. 방향만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구분해서 재기만 하면 돼. 그런 장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디렉셔널 커플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RF에 가면 디렉셔널 커플러는 실험실에, RF 실험실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디렉셔널 커플러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케이블 딱 연결하면 이쪽 방향 구분해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물론 100% 아니고 10분의 1, 뭐 20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나타내요. 실제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좀 작게 조금 작은 부분만 빼서 나타내 주는데 디렉셔널 커플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특성 임피던스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특성 임피던스의 의미를 아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는 전압 전류를 재도 되고 직접 잴 수 있으면 재도 돼요. 재기 어려워? 그러면 전압이나 전류의 웨이브의 방향성을 가지고만 재보자. 이게 이제 파를 재는 건데 웨이브. 그렇게 잴 수 있으면 그렇게 재도 돼. 그렇게 되면 전압 전류를 아는 거랑 전압파의 관계를 아는 거랑 전류파의 관계를 알아도 좋고 전압 전류를 알아도 좋은데 방향만 서로 반대로 이렇게 해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전압 전류를 아는 거랑 똑같아진다 이거죠. 어디서? 아무 데서나 아닙니다. 전송선의 중간에 괜찮습니다. 전송선의 끄트머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전송선 중간은 내가 재봐야 사실 의미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송선을 연결해가지고 회로로 딱 연결했을 때 그 끄트머리 거기서는 전압을 재도 되고 전류를 재도 되고 파를 재도 되고 편한 대로 잽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 전압 전류를 우리가 아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 전송선이 이렇게 쫙 있는데 끝이 없는 전송선인데 한쪽 끝에서 내가 테스터로 재면 진짜 그것처럼 보일 것이다. 50옴, 75옴, 100옴 저항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전송선에서는 전압 전류를 굳이 전압 전류를 재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파를 재도 웨이브를 재도 전압파, 전류파 방향만 알고 재면 전압 전류를 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굳이 전압 전류를 막 재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전압 전류 재기가 더 어렵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대충 파가 전송선 안에서는 전압 전류 있죠. 당연히 전압 전류 있습니다. 3V, 5V, 뭐 1A 전압 전류 있죠. 전압 전류인데 전압 전류도 있지만 여기는 파도 있다는 거예요. 파, 웨이브, 전압파, 전류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게 전압 전류 파가 결합돼서 전압 전류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또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송선을 지나가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 어떤 파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 상상이 돼요. 그냥 지나가는데 뭔가 흠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가 막이 이렇게 생겼다든지 이러면 지나가는 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사돼 올 것이라는 것도 상상이 됩니다. 그죠? 반사돼 올 것도 상상이 돼요. 그렇다면 이 반사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반사 계수라고 하면 되는데
반사계수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계수 우리 감마라고 표현합니다. 감마. 반사계수를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게 얼마냐? 그 비율. 이걸 반사계수라고 하자 이거지. 괜찮죠? 그럼 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플러스로 진행하는 전류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진행하는 전류의 크기 비율이 얼마냐? 이걸 반사계수로 하자. 이건 뭐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이렇게 어떤 책은 보다 보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붙인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아까 거기 플러스 쓰고 여기 마이너스 쓰고요. 우리처럼 그냥 난 보이는 걸 뭘 그렇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 있는 대로 해. 이러면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이게 더 좋잖아. 우리 그냥 딱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 두 개가 더해지는 것이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빼지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플러스에다가 반사계수가 곱해진 거예요. 그냥 산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반사계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반사계수가 나오는데 이 식도 또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식 중에 하나예요. 여기 우리 이 강의 자료에 보면 식이 뭐 외워야 될 식이 몇 개 없어요.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복잡한 식도 없어요. 이거 외웠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도 잘 못 외웁니다. 얘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중요한 꼭 외워야 될 만큼 많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쓰이기 때문에 외웠으면 좋겠다는 건데 얘는 나중에 우리가 스미스 차트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래서 얼마예요 하면 이제 내가 대충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지제로와 지엘이 있는데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내가 스미스 차트를 알기 때문에 이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네 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못 외웁니다. 그냥 이런 모양이 있다 알죠. 뭐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워두면 저처럼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제제작 나오면 더 좋겠죠. 아주 많이 쓰일 수 있는 식입니다. 보시면 반사를 한다는 것이 일단 내 특성 임피던스가 어떤 것이냐에 관계가 돼요. 이게 반사가 1옴 저항이 있으면 반사 얼마요? 1옴은 1옴이잖아. 근데 반사 얼마요? 이러면 반사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냐면 내가 특성 임피던스 얼마짜리 끝에 1옴이 달렸냐에 따라 반사가 달라져요. 1옴은 그냥 변하지 않는 1옴인데 50옴 전송선 끝에 1옴 달았을 때랑 100옴 전송선 끝에 1옴 달았을 때랑 반사가 달라요. 특성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 반사계수는 특성 임피던스와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얘의 이 자체의 임피던스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계산기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사실 계산기가 거의 필요 없는 계산이지만 산수지만 우리가 가다 보면 산수도 어렵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50옴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50옴 전송선이 있어요. 50옴 전송선이 있는데 50옴 전송선으로 이렇게 내가 팔을 집어넣었어. 뭐 어떻게 집어넣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파가 50옴 전송선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여기 가보니까 100옴 저항이 딱 있어요. 100옴 저항. 그러면 이 반사가 어떻게 될까요? 반사가 되겠지. 뭐 얼마가 될 거야.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50옴 전송선으로 이렇게 내가 파가 진행하고 있다가 100옴을 만났어요. 반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그걸 계산기로 안 두드려도 알지, 그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가다가 100옴을 만났어요. 3분의 1이 반사됩니다. 얘가 얼마인지, 얘가 100이 갔으면 33이 반사될 거고, 1이 갔으면 0.3이 반사될 거고, 0.1이 갔으면 0.03 이렇게 자기 크기에 비례해서, 그죠? 반사 계수가 3분의 1이라는 거지. 3분의 1만큼 반사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50옴짜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항이 25ohm짜리를 턱 만났어요. 25ohm짜리. 그럼 반사가 얼마일까요? 얼마겠어요? 25ohm을 만났어. 25ohm. 반이죠, 반? 25ohm.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은 좋아요. 3분의 1은 갔는데 3분의 1이 반사되어 온다 이거지. 괜찮아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뭘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반사가 안 되고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어떤 얘기냐면 극성이 반대로 돼서 180도 위상차가 나서 3분의 1 반사되어 온다 이런 뜻이죠. 그 마이너스는 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극성을. 이게 이제 갔는데 50음 라인을 따라 가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 아무것도 안 달려서 뻥 끊어져 버렸어. 임피던스가 무한대요. 무한대. 오픈돼 버렸어. 가다 손이 탁 끊어져 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도 무슨 반사 되겠죠? 반사됩니다. 얼마나 반사될까요? ZL이 GL이 무한대예요. GL 무한대. 반사 개수는 어렵지? 반사 개수는 1이에요. 1 그죠? 1. 1이라는 건 뭐죠? 100% 반사된다는 거죠. 100%. 아 이게 끊어져 있으면 말이죠. 이 선이 이렇게 가다가 55면 가다가 탁 끊어져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픈돼 버렸어. 그러면 100% 반사된다. 이렇게 갔는데 선이 연결돼 버렸어요. 쇼트돼 버렸어요. 쇼트. 그 중앙에 센터 라인하고 가장자리 그라운드가 꼬여 버렸어요. 0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0입니다. 0. 임피던스 0이에요. ZL이 0이야. 어떻게 될까요? 반사 계수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뭐예요? 100% 반사된다는 거죠. 100%. 극성이 반대로 해서 100% 반사된다. 쇼트가 돼도 100% 반사된다. 갔는데 50옴 라인을 따라서 내가 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끝에 딱 갔는데 50옴 저항이 달려 있어요. 저항. 50옴 저항. 반사 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시면 저항이야. 반사 계수는 0이죠? 0? 0은 뭐야? 반사가 안 된다는 거죠. 반사가 안 된다. 자, 그래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그죠? 갔는데 내가 이제 팔을 보냈어요, 쟤한테. 선을 따라서 팔을 탁 보냈어. 팔을 탁 보냈는데 파가 가다가 55을 만났어요. 저항이에요, 저항. 만나서 반사가 안 됐어. 내가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팔을 보냈는데 얘가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으면 나는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와야 알아. 3분의 1이 오는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오는지 1이 오는지 마이너스 1이 오는지 이렇게 봐야 저 끝에 3초 후에 마이너스 1이 왔으니까 이게 저기가 어떻게 됐겠구나 이렇게 알 텐데 저기 50음이 달려있으면 내가 팔을 보냈는데 가서 영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계속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응? 그래서 파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반사가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줄 알아요. 계속 간다는 건 뭐야? 무한대로 그냥 길이가 무한대인 선인 것처럼 보여요. 아까 그 얘기랑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파가 가다가 반사가 없는 거랑 그 파가 그냥 계속 가는 거랑 내가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50옴 라인이 있는 거랑 50옴 장이 근데 50옴 장이 이제 그래서 저 1m 후에 있다가 여기 이제 50cm 짧아요. 25cm, 20cm, 10cm 내 앞에까지 왔어. 그래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50옴 타고 가는 줄 알았죠. 계속 가다가 1m 후에 없어졌는지
50cm 후에 없어졌는지 10cm 후에 없어지는지 바로 내 코앞에서 없어지는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계속 가는 줄 알아요. 계속 가는 줄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불러요. 터미네이션. 뭐냐면 그냥 이 선이 그냥 계속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선이 연결, 반사가 안 되게. 이런 터미네이터들은 앞에서 우리 사타, 캐패시터, 시리얼 아타, 컴퓨터에 연결한 선들 끝에 터미네이터가 붙어 있습니다. 반사가 안 되게. 그래야 제 속도가 나와요. 디지털 10mbps, 100mbps 제 속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더넷 끝에 가면 터미네이터 붙어 있어요. 램 모듈 끝에 터미네이터가 붙어 있어요. 터미네이터가 없으면 반사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송선의 개념도 있고 끝에 터미네이터 아무 장이나 갖다 붙이면 되냐? 안 됩니다. 3분의 1 반사되든지 마이너스 3분의 1 반사되든지 반사가 됩니다. 어떤 거 달아야 되냐? 얘의 특성 임피던스와 같은 저항을 달아줘야 마치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반사 계수까지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한 가지만 이제 더 하고 나면 그 반사 계수는 과연 1보다 클 수 있겠냐는 거지. 1보다 클 수 있. 내가 100을 팍 집어넣었더니 반사 계수가 100을 팍 집어넣었더니 1000이 퍽 돌아왔다. 이런 경우가 반사 계수가 1보다 큰 경우죠. 나 100을 집어넣었더니 101이 돌아오더라. 반사 계수가 1보다 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보통 최대한 돌아와 봐야 내가 100 던지면 100 오는 게 최대한이겠지. 이게 101이 오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경우가 이제 우리가 오실레이션, 발진하는 경우에는 제가 뭔가를 막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1만 탁 집어넣어도 100이 막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 반사 계수가 1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을 맥시멈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스미스 차트로 점점 이제 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반사 계수가 1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사 계수가 1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 이런 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스미스 차트로 조금씩 가려고 지금 하는데 반사 계수라는 건 어차피 이제 이게 크기와 각도로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저항으로 해보니까 3분의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도 있고 그 온오프 하니까 플러스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요 앞에 여기서 놀았지만 우리가 인덕터나 캐패시터나 뭐 이런 걸 놓고 반사 계수를 J까지 계산해서 해보면 이제 이게 0.7 플러스 J 0.2 0.5 플러스 마이너스 J 0.3 뭐 이런 식으로 복소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반사 계수가. 그러면 이제 그건 뭐냐면 그렇게 0.2 플러스 J 0.5 마이너스 0.7 플러스 J 0.1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걔는 또 우리가 크기와 각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크기와 각도로. 그래서 반사 계수를 나타내는 판은 적어도 이렇게 원점이 있으면 원점에서 크기가 1인 원을 그려가지고 이 안에서 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반사 계수는 복소수로 0.2 플러스 J 0.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크기는 0.3이고 각도는 30도다. 크기는 0.25이고 뭐 각도는 마이너스 20도다. 크기는 뭐 0.7이고 각도는 100도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는 지금 뭐 상상이 되잖아요. 그건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뒤에 가서 써먹으려고 그래요. 상상이 되죠.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우리가 뭘 알았냐면 전송선의 특성 임피던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자,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지가 꼬마종구를 어떻게 키냐, 오음의 법칙을 얘가 어떻게 알고 그 전류를 계산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이제 오음의 법칙이죠. 전압, 전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만 더 길이를 좀 고려해서 본다면 전송선으로 얘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송선으로 더 확장을 해본다면 이 전송선인 것도 일부의 이제 전파의 어떤 그런 부류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더 편하냐, 해석하기 더 편하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을 하면 되는데, 회로하는 사람은 전압전류가 제일 편하죠. 근데 이제 조금 주파수가 높아지면 전압전류로 하는 것보다는 파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난 전압전류 할래. 괜찮습니다. 그럼 전압전류 해도 돼요. 근데 하면 되는데, 전압전류 하면 조금 복잡해져, 이제 막. 계산이 막, 이제는 뭐, 아크탄제트 어쩌고 막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이 파로, 전압파, 전류파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걔가 이제 뭐 공간하고 만나면 전파로 해석하는 게 더 쉽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나의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전기적으로 모델링 하냐면 이런 상황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전지가 있고요. 스위치가 있고요. 스위치가 닫히자마자 내가 바로 보는 것은 전송선입니다. 2개 이상의 도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길이 방향으로 특성이 일정한가요? 안 일정하죠. 안 일정하지만 우리는 부분 잘라서 보면 일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정한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하면 각각이 다 전송선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송선 끝에 꼬마 전구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지가 어떻게 V는 IR을 계산하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내가 50V예요. 나는 50V라는 걸 알아요. 스위치를 연결하기 전까지는 나는 앞에 뭐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스위치를 연결 탁 하면 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이냐면 전송선이 보입니다. 전송선이 보이는데 이 전송선의 길이는 안 보입니다. 길이는 안 보이고 그냥 전송선만 딱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송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가봐야 합니다. 가봐서 저게 무한대인지 아니면 1m가 다 끊어졌는지 어쩐지는 가봐야 알아요. 지금은 나한테는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요. 일단 무한대인 것처럼 보여요. 끝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2개의 선이 보이는데 끝이 안 보여요. 뭘로 보이냐? 끝이 무한대인 전송선으로 보입니다. 길이가 무한대. 그 길이가 무한대인 전송선의 한쪽 끝에서 보는 임피던스가 뭐? 특성 임피던스예요. 얼마? 55ohm이에요. 저항 50ohm처럼 보여요. 나는 얘가 선이 2개가 있는데 그냥 선이 2개예요. 저항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선이 2개가 딱 있는데 선 2개를 딱 보면 이게 저항처럼 보인다는 거지. 50ohm 저항처럼 보여요. 그래서 V는 IR. 1A를 흘려야지. 1A를 흘립니다. 나는 1A가 그냥 이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줄 알아요. 1A. 실제로는 1A 이렇게 안 흐르지. 손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흘러요? 어디로 흘러요? 이렇게. 나는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줄 알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데 일로 나오네? 여기서 끊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고 일로 나오네? 50은 맞네, 뭐. 나는 50은 맞는 줄 알아요. 실제 상황은 이게 계속 간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 이거 50은 맞네, 뭐. 50은 저항이네. 똑같잖아. 50은 저항, 일로 흐르고, 일로 나오고. 이게 그냥 그대로 되니까. 50은 저항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 이제 오픈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끝이 오픈되어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쫙 갔어요. 1A가 갔어요. 1A 갔죠? 반사됩니다. 이 끝에 가서. 반사돼. 얼마가 반사되냐면 1, 반사계수가 1이에요. 오픈은 반사계수가 1이에요. 이거 왜 내가 계산 안 하고 아냐면 나는 스미스 차트를 알기 때문에. 스미스 차트를 좀 써보면 뭐 이거 그냥 안 외워도 압니다. 이쪽이 오픈이거든요. 이쪽이 쇼트거든요. 오픈. 이쪽 오픈이면 사각형 딱 그려봤을 때 이쪽이란 말이죠. 이쪽이 오픈이에요. 반사계수 얼마? 1. 여기 쇼트예요. 반사계수 얼마? -1.
난 이걸 아는 거지. 계산 못해요. 오픈 1, 쇼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아는 거지. 그죠? 그래서 1이에요. 반사계수 1. 1A를 집어넣었더니 가서 1A가 반사대와 얼마나? 100%. 각도는 1이니까 그냥 그대로 반사대오입니다. 짜고죠?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제 전지 탁 연결했어요. 이거 55mm네? 1A 쫙 흘렸어요. 좀 되니까 쫙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나 1A 흘렸는데 그냥 플러스 1A가 쫙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탁 돌아오는 순간 두 개가 전류는 더해지니까 들어간 거하고 나간 게 빼지니까 0 돼버리는 거예요. 0.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모르지. 처음에는 얘가 오픈인지 모릅니다. 오픈인지 모르고 1A 팍 흘려줘요. 55이구나 이러고 1A 딱 흘려줘요. 조금 지나가니까 푹 왔는데 전류가 0이 돼버린 거지. 이거 오픈이네? 그때 아는 거야. 오픈인 거를. 그죠? 오픈이구나.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죠? 이렇게 아는 거죠. 이 끝에 이제 55이 달려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55이구나 하고 갔더니 끝에 가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55 맞네. 사실 55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선은 그냥 선이에요. 두 개 선. 두 개 선이에요. 아무 저항도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선이에요. 자, 보시라고. 여기 전지가 있죠. 선으로 연결돼 있죠. 55미 달려있죠. 선으로 연결돼 있죠. 우리가 봤던 그 V는 IR 할 때 그 55미잖아. 그 55. 그 55미. 선으로 연결된 55. 선으로 연결돼 있는 55미 없는 55. 55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끊어져 있는 그런 55.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가봐야 되는데 여기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요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거와 나오는 거 서로 반대 방향이게 더해진다. 이제 앞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전류는 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서로 빼진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G0와 다른 어떤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면 반사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데 오음의 법칙을 어떻게 만족하냐 하면 전지가 무슨 지성이 있어가지고 가서 보고 너 3옴이네? 그럼 돌아와서 뭐 I는 R분의 V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절로 그 값이 나오게 된다. 오음의 법칙을 얘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음의 법칙에 맞는 그 값이 결정이 돼야지. 결정이. 자,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볼게요. 조금 일반적인 회로로. 내가 75V예요. 이거 이제 계산하려고 제가 일부러 75V 했는데, 그 다음엔 내가 자체적으로 25옴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 저항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는 50옴 전송선이 있어요. 50옴 전송선은 여러분 저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 개의 선이에요. 두 개의 선인데 인덕터와 캐패시터의 이런 관계가 50옴이 되는 거지. 그냥 선이에요. 저항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50옴 선. 그 다음에 끝에 100옴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얘를 옴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류가 얼마 흐를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75V가 있고 25옴과 100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예요. 이거 50옴 어디 갔나요? 이거는 50옴 그냥 두 개 선이라니까. 50옴 선이에요, 선. 두 개 그냥 도선이야. 25옴과 100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회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옴의 법칙을 써서 I는 R분의 V 하면 0.6A가 흐른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만능이지. 이미 다 보이니까. 여기 25옴 있고 선이 연결되어 있고 100옴이 있네. 다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거를 몰라요. 계산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해보아야 알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한번 볼게요. 50옴이 이제 얘가 연결이 탁 되면 얘가 볼 수 있는 건 나한테 있는 건 내가 보이죠. 25옴은 보이는데 연결되고 나니까 여기가 뭘로 보이냐면 이 뒤에는 안 보입니다. 50옴 저항 아니야 이거?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50옴 저항이네. 여기 저항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50옴 저항이구나. 그러면 나는 25옴이고 얘는 50옴이니까 25옴과 50옴이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75옴이네. 그러면
나는 75V니까 1A를 흘려야지. 그리고 1A를 흘리겠죠? 1A를 흘립니다. 그러면 1A가 이렇게 흘러요. 여기로는 들어가고 여기로는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55 이렇게 연결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55이구나. 그리고 이제 1A가 흘려주는 게 이제 만족스럽죠. 갑니다. 이렇게. 1A가 갑니다. 1A가 이렇게 가죠. 가면 여기서 반사가 돼요. 3분의 1이 반사가 돼요. 55매 100옴이면 반사 계수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 반사돼 옵니다. 반사돼 오면 여기 중간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 지점인데 처음에 스위치가 닫혀도 중간 지점에서는 닫혔는지 모릅니다. 그죠? 빛의 속도로 와봐야 알아요. 빛의 속도로 여긴 전류가 흘러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빛의 속도로 갑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빛의 속도로 갑니다. 이게 좀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뭐 전류는 물에 흐르는 거와 같고 뭐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전류는 여기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안 흘러요. 전류는 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전류가 일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안 흘러요. 이런 상태로 이게 빛의 속도로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착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 전류는 전류가 흐르는구나. 1A가 흐르는구나. 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가운데서 본 건데 1A가 흐릅니다. 가죠.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3333.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1A가 흐르던 거에서 3333이 빼져가지고 7777, 6666, 6666이네. 6666이 됩니다. 이렇게 가고 조금 있다가 얘가 오면 전류가 6666이 돼요. 이 3333은 1로 가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 3333이 1로 가보면 여기 25옴 저항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반사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마이너스 3분의 1이 1로 다시 흘러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어디에? 333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한 것이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더해집니다. 여기 이쪽 방향이니까 1로 가는 거는 더해져요. 더해지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빼지게 되죠. 마이너스가 1로 가면 다시 여기서는 또 3분의 1이 반사되는데 이쪽은 빼져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또 3분의 1을 쓰니까 얘는 더해집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또 1로 갔는데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또 더해집니다. 더해졌다 빼졌다. 더해졌다 빼졌다. 더해졌다 빼졌다. 더해졌다 빼졌다. 반사계수가 가서 한 6번 정도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뭐 거의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전류가 얼마냐? 0.6A가 됩니다. 이 0.6A는 누구냐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으로 이거 도선이야. 이거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 이러고 계산했던 그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막 해서 가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류계나 이걸로 재기는 좀 어렵겠죠? 이미 다 지나고 나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전압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전압을 해봐도 스위치가 딱 닫히는 순간 얘가 이게 안 보이죠? 50옴이네? 50옴.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25옴과 50옴이 75V가 25옴과 55옴에 분산되면 어떻게 되냐? 저항값에 비례해서 여기에 50V가 걸립니다. 50V 전압이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죠. 가서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그때 50V네 이렇게 알게 되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얘는 더해지니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갔다가 마이너스로 되면 이제 빼지고 더해지고 빼지고 이렇게 가죠. 어디로 가냐? 100옴과 25옴에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의 전압 분배 법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으로 하든 전류로 하든 어쨌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관계식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얘를 이름이 바운싱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과서들에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에요. 바운싱 다이어그램.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별로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보거나 시험 칠 때만 잠깐 보고 말아서 그렇지 예전부터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바운싱 다이어그램 이거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TDR이라는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장비가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오실로스코프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하고 결합돼서 나오는 바람에 TDR 장비가 자체로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분위기예요.
옛날엔 이거 자체가 있었습니다. 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펄스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아주 빠른 오실로스코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전송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펄스가 탁 갈 때 아까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요거 있죠, 요거. 전압을 재는 거예요. 얘는 전압을 재는 거라 여기서의 전압을 재는 거죠. 여기 전압 못 재니까 여기서의 전압을 재는 거예요. 재보면 처음엔 55미네 하고 간 전압이 여기 나옵니다. 실제로 그 전압이 나와요. 갔다 돌아오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얘를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대로 가겠지. 55 그대로 똑바로. 그러면 이거 제대로 된 거네. 끝에까지 55미네 이렇게 할 수 있고 뭔가 반사가 있으면 반사가 이렇게 달라서 보입니다. 얘가 어디 쓰인 거냐면 케이블 만드는 회사에 씁니다. 케이블을 쫙 만들어 놓고 이제 팔려면 얘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제 검증을 하고 팔아야 되잖아. 가다가 막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걸 그냥 팔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케이블이 돌돌돌돌돌 말려 있는데 거기서 끝에다가 탁 요걸 하나 때립니다. 땅 때리면 쫙 가다가 뭔가 쭉 이런 것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게 아이디어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실제 상황은 여기 이제 인덕터나 캐패시터 같은 것도 좀 슥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찍히거나 이럴 때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패턴을 보면 얘가 찍혔구나. 여기 버블이 들어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몇 미터 지점에 거리를 보면 압니다. 여기 15m, 15.3m 지점에 버블이 하나 생겼어. 잘라야지. 자르고 팔아야죠. 거기 뭐 찍혔어. 훅 찍혔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썼던 건데 지금은 이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우리 커넥터, RF 커넥터, 조그맣죠? 커넥터를 얘로 잽니다. 재면 커넥터에서 중간에 이제 변형이 되고 연결되는 부분에 뭔가 55미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것들을 얘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커넥터도 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TDR 자체로 있기보다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나 오실로스코프를 사면 TDR 기능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거 측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이제는 이거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험실에 가서 정말 긴 50옴 케이블이 있으면 내가 뭐 테스터, 바늘이 움직이는 테스터로 딱 재도 55옴이 될 것이다. 무조건 금방 딴 걸로 가겠지. 저 끝이 쇼트돼 있으면 쇼트로, 오픈이면 오픈으로 금방 바뀌겠지만 재면 적어도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속도에서는 50옴으로 얘가 가 있을 거라는 것이 이제는 믿어집니다. 이제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래서 그렇게 그 의미가 그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우리 RF에서는 우리 그냥 예전에 우리 RF 하기 전에 펑션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은 보면 내부 저항이 0옴이에요. 0옴. 그래서 5V 펄스 내봐 그러면 얘가 100옴을 달아도 5V 펄스 나오고 뭐 1kg을 달아도 5V 펄스 나오고 막 지정한 대로 딱딱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RF에서는 이상하게도 내부에다가 저항을 달아서 씁니다. 이렇게 없는 저항을 달아서 써요. 55옴 이런 저항을 달아놨어 안에 미리.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게 100옴, 100V 하면 100V 딱 나올 텐데 여기 달아놔가지고 100V 해도 50V밖에 안 나와요. 전압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일부러 안에 저항을 달아놨어요. 왜 달아놓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50V짜리고 소스 저항이 0옴일 때, 그 다음에 이 특성 임피던스가 50옴인 트랜스미션 라인이 있고 끝에 100옴이 달렸을 때, 이때 V는 IR이 결정되는 과정이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는 어떠냐면 그 소스에 50옴 저항을 달아놨어요 이미. 달아놓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결정이 됩니다. 처음에 갔다가 반사 한 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반사가 안 돼요. 앞으로 가볼게. 한 번 갔다 오면 여기 50옴이니까 반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결정이 돼. 여기 0옴이면 어떻게 되냐면 갔다 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야 결정이 되는 거고 55이면 한 번에 결정이 됩니다. 한 번에. 그래서 반사를 없애면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주파수가 높은 이 우리 시스템에서는 일부러 내부에 50ohm을 달아서 쓰니까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터 쓸 때하고는 개념을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스의 임피던스는 그래서 이제 50ohm으로 달아놨는데 그럼 로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로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소스는 달아놨지만 로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선풍기 냉장고를 돌릴 일은 없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목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될 텐데 변환을 임피던스를 바꾸고자 하는 이런 어떤 바꿔야 될 어떤 이 응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의 임피던스를 바꿔가지고 뭔가 노이즈를 최적화하고 싶을 때, 로드의 임피던스를 바꿔가지고 이제 파워 앰프 같은 거죠. 파워를 최대한 하고 싶을 때, 뭐 이럴 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앞 시스템들을 고주파 회로들을 막 연결해가지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이게 리플렉션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내가 이걸 예측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를 줄여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칭을 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기본적인 목적은 전력 전달을 제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전력 전달을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스의 저항이 있고 로드의 저항이 있을 때 이 로드의 저항이 어떠한 경우에 여기 있는 파워가 최대로 전달될 것이냐. 즉 말해서 로드에 소비되는 전력이 어떤 때 최대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로드에 소비되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저항을 0.1에서부터 10배까지 쫙 변화시켜봤죠. 요거에 0.1배에서부터 10대까지. 그러니까 0.1 하면 여기 저항이 작을 때는 전류는 많이 흐르지만 전압이 작습니다. 전압가가 작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다가 저항이 커지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많이 걸리지만 전류가 또 작아져요. 그래서 곱하기 한 거, 전류가 작았다 점점 커지고 전압은 컸다가 거꾸로네. 전류는 컸다가 점점 작아지는데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해보면 전력이 최대가 되는 여기에 로드에 최대 전력이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애가 어디냐 하니까 얘와 얘가 같을 때요. 얘와 같을 때. 이때가 최대 전력이 로드로 전달이 됩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보면 여기에 인덕터가 있다면 여기는 캐패시터가 있어서 서로 상쇄되고 얘와 얘가 같을 때. 이럴 때가 로드의 전달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하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될 때라고 얘기하죠. 저항은 같고 J턴, 캐패시터나 인덕터는 서로 상쇄될 때. 그럴 때 전력이 최대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얘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를 변화시켜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전력을 최대한 전달시키겠다. 전력을 최대한 전달시킨다는 건 다시 말해서 반사로 얘기하면 이쪽에서 들어갔던 파가 일로 다시 반사 안 되고 다 여기서 소모되게 하겠다. 반사가 없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린 야심작인데 이 동영상 이런 거 잘 못 만드니까 이게 막 여러 개 이렇게 계산해갖고 엑셀로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이거 꽤 오래 걸린 작품인데 보이기는 금방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리플렉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는 파형이고요. 이게 나오는 파형인데 리플렉션이 한 얼마 0.5 정도 되는 거네요. 0.5 정도 리플렉션이 있을 때 여기는 이 판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 판은 이제 뒤로 이제 리플렉션이 되겠죠. 그러면 전압은 얘와 얘가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진 파가 실제 이제 파형이 여기 나올 텐데 더해지는 파도 이제 막 움직일 텐데 그죠?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내가 이 지점에서 전압이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는지 이 지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움직이는지 요걸 보고 싶은 거죠. 그걸 보는 게 그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얘는 일로 가죠. 얘는 일로 오고요. 더 해보면 이게 가는 듯 오는 듯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변하는 반면에 여기는 크게 안 변하죠. 이 점에서는 전압을 재보면요. 전압이 1V보다도 넘게 나갑니다. 여기 1V파가 지나가는데 1V파가 지나가는데 여기는 1V보다 더 커져요. 더 커지죠? 1V보다 더 큽니다. 여기는 1V가 지나가는데 1V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 진행하는 파와 반사파가 있을 경우에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이 길이를 얼마로 앰프와 또 무슨 뭐 믹서나 뭐 어떤 회로가 있을 때 걔를 연결하는 길이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전압으로 갔을 때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 그러니까 이게 RF 하는 사람이 노하우가 있는 거야. 아주 좋은 제품은 리플렉션이 없어요. 좋은 제품은 리플렉션이 없어요. 잘 만들어져 있지. 제품, 이 소자 자체가. 근데 리플렉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만들면 형편없어지고 어떤 사람이 만들면 더 좋아져요. 더 좋아질 수 있어. 이게 노하우지. 이게 RF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좋아. 이거는 제품마다 달라요. 제품마다. 믹서를 A사 제품을 썼는데 A사의 A 모델을 썼을 때 B 모델을 썼을 때 이게 다 다르잖아. 이 다른 거를 잘 튜닝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딴 사람보다. 잘못 만들면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시스템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싫다 이거지. 더 좋고 더 나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지려면 이게 어디서 재도 똑같이 나오게 어디서 길이를 좀 길게 하나 짧게 하나 그 특성이 같게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반사계수를 얼마 이하로 줄여라. 부품하는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거를 이제 반사계수를 얼마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VSWR을 얼마 이하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VSWR은 볼티지 스탠딩 웨이브 레이시오인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최대로 이게 움직이는 애하고 점하고 최소로 이게 움직이는 점하고 이 두 점 사이의 비율을 우리는 VSWR이라고 해요. 그 VSWR은 결국 뭐냐면 어디는 요거 원래 진행하는 거가 반사되는 것이 더해지는 지점이고 어디는 진행하는 거와 반사되는 게 빼지는 지점이에요. 위상이 잘 안 맞아요. 전압은 원래 두 개가 다 더해지는데 어떤 점에서는 위상이 같아서 더하면 플러스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점에서는 위상이 서로 반대가 돼가지고 더하면 빼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해지는 지점과 빼지는 점의 전압 차이를 우리는 VSWR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2대1 이하로 해라. 보통 2대1 씁니다. 2대1 이하로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소자하는 사람들은 반사계수를 그거에 맞춰줘야 됩니다. 만약 반사계수가 안 맞는 소자를 쓴다면 내가 맞춰야죠. 시스템 하는 사람이 뭘로? 임피던스 변환을 해서 맞춰줄 겁니다. 그 맞춰주는 걸 우리는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해요. 매칭. 오늘 할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소자를 싼 걸 써가지고 내가 맞출 수도 있어요. 얘네들 좀 이렇게 잘 못 맞춘 애들 거 싼 거 사가지고 내가 맞췄으면 우리 단가 좋아지는 거지. 이건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거 쓰면은 이상하게 돼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좋은 제품을 써야지. 좀 비싼 걸. 우리는 실력인지 있으니까 싼 거 사다가 내가 맞춰가지고 어쩔 때는 더 잘 나오게 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변환하는 아주 기본적인 회로는 트랜스포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압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전압을 이렇게 1대2, 4대1, 강압, 승압, 뭐 그대로 뭐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 전압이 이렇게 변한다 해도 얘가 전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2배로 가면 전류는 반으로 이렇게 해서 전압 전류 곱하면 같아지는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져보면 이 본선 B에 따라 1대2로 돼 있으면 뭐 저항이 1대4의 비율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전압. 여기에 4옴을 연결하면 여기서는 1옴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특성 임피던스
이 트랜스포머는 전압을 변화시키는 이 용도로 쓰긴 하지만 얘가 전압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항을 4옴을 1옴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걸 쓰기도 해요. 우리가 RF에서도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임피던스 변화를 하기도 하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그런 방법을 더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 한번 하고 이제 좀 쉬었다 또 할 텐데 요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면 요거 정도만 알고 들어가면 우리 임피던스 정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정도. 자, 오메 법칙은 우리가 다 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해왔잖아요. 그죠? V는 IR,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안 통하는 데가 이상한데. 안 통하는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통해요. 오메 법칙은. RF로 고주파되면 오메 법칙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오메 법칙 됩니다. 짧게 잘라보면 언제나 오메 법칙이 다 돼요. 그래서 오메 법칙 무조건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 간단하게 저항의 이런 영역에서는 저항과 컨덕턴스의 이런 저항이 1옴이다. 컨덕턴스는 얼마냐? 1분의 1. 컨덕턴스의 단위가 뭔지 아시나요?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죠. 오음. 오음은 OHM입니다. OHM.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인데 단위가 뭐냐면 MHO예요. 뭐예요? 기호는 오음이 있으면 모는 뒤집어 놓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음, 뭐 이렇게 썼는데 자판에 뭐가 없어요. 자판에 뭐가 없어. 그래서 요즘은 모를 거의 잘 안 쓰고 다른 단위를 쓰는데 지멘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지멘스. 그래서 S 크게 대문자 S로 해서 지멘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같은 거예요. 모하고 같은 건데 지멘스를 단위 쓰죠. 그래서 저항의 역수, 저항은 이제 뭐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항, 레지스트, 방해하는 거, 이게 막 거부하고 방해하는 건데, 컨덕턴스 잘 이제 유도하고 뭐 이렇게 잘 흐르는 거죠. 컨덕턴스는 역수 관계이다. 이 저항, 우리가 이제 저항만 얘기했었는데, 이 저항 말고 이제 인덕터다, 캐패시터다, 뭐 이런 이 뭔가 변화에 의해서만 동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의 저항 성분은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했습니다. 리액턴은 리액트 서로 반응하는 거죠. 그냥 있으면 반응을 안 해요. 움직이면 반응을 해. 움직이면 전류가 변화하면 반응하고 전압이 변화하면 반응하고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했고요. 이 리액턴스의 역수를 우리는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 리액트에서 내가 전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못 변하게 하고 이런 애들을 리액턴스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그거의 역수, 그 역수를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단위는 같죠? 리액턴스는 오음이에요. 서셉턴스는 지멘스. 단위는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J가 붙는 게 특징이죠? J. 복수수 J가 붙는. 그래서 얘가 1옴이다. 그럼 얘는 J1옴, J10옴, J가 붙어서 얘는 10지멘스, 50지멘스, 0.1지멘스다. 그럼 얘는 J30지멘스, J0.3지멘스 이런 식으로 다녀요.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저항 성분을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는 레지스턴스 더하기 J 리액턴스.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인데 얘는 컨덕턴스 더하기 J 서셉턴스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J W가 돼 있지만 사실 오메가죠.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각의 속도 각속도 오메가인데 이 J 오메가 정연파 신호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분은 뭐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 할 때 dt분의 d 뭐시기 이런 dt분의 d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J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연파에 대해서는 J오메가로 바꾸면 틀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뭐 전자기학 책에도 뭐 보시면
dt분의 d를 다 j-오메가로 바꿔요. dt 제곱분의 d 제곱은 j-오메가의 제곱으로 두 개 다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바꿉니다. 언제나 맞아요. 정연파에서는. 그래서 이 변화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j-오메가로 하면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럴 때 이 j라는 건 무슨 뜻이냐? j라는 것은 우리 정연파에서의 이 j는 무슨 뜻이라고 보면 되냐면 위상을 90도 앞세워라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어떤 신호에다가 j를 곱해. 어떤 신호에 j를 곱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신호의 위상을 90도 앞세워라 이런 뜻하고 같아요. j를 한 번 더 곱해보죠. j를 한 번 더 곱해. 그러면 180도 앞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j를 두 번 곱하면 180도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j 계속 곱해보시면 j하고 똑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그 j하고 90도로 앞세우라는 j는 같은 의미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구나 기계 할 때 쓰는 뭐 j, k 뭐 이런 거 말고 우리 전자공학에서 쓰는 j는 무조건 그렇게 쓰시면 맞습니다. 어떻게? 90도 앞세운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경우가 없어요. j가 나오면 이거 90도 앞세우라는 뜻이구나. 정연파에서 이렇게 쓰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j는 90도 빠르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더해집니다. 이게 좀 이제 더 확장해서 하면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직렬로 된 회로는 각각의 임피던스를 더하면 전체 임피던스가 된다. 병렬로 된 회로는 각각의 어드미턴스를 더하면 전체 어드미턴스가 된다. 뭐 저항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으면 각각의 저항을 다 더하면 전체 저항이 된다. 저항이 병렬로 연결됐으면 저항을 더하지 말고 컨덕턴스를 다 더하면 전체 컨덕턴스가 된다. 물론 그걸 이제 다 더한 다음에 분의 1 역수를 하면 저항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 V는 IR, 이게 이제 ohm의 법칙이죠. 이걸 I 입장에서 쓰면 I는 GV, 컨덕턴스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우리는 교류까지 가야 되니까 좀 확장해서 V는 ZI라고 쓰자. R 대신 Z를 쓴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V는 RI 이렇게 잘 안 쓰고 V는 IR로 이거 거의 써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게 뭐 늘 V는 IR 이렇게 외워가지고 I가 이 R보다 먼저 갔는데 보통 이제 이게 맞는 거죠. V는 ZI, I는 YV.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Y가 어드미턴스, Z가 임피던스, R은 저항, G는 컨덕턴스. 그래서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Z는 R 더하기 JX, X가 리액턴스죠. X 리액턴스.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B, B가 서셉턴스예요. 서셉턴스. 우리가 이제 서셉턴스란 말 잘 안 써봐가지고 어색한데 서셉턴스. 그래서 요거까지만 우리 안다면 다음에 회로를 이제 직접 가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의 지식은 우리 필요 없다. 임피던스 정합을 하는데 이거 이상은 뭐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캐패시터의 전류는 어떻게 될 건지, 인덕터의 전류는 어떻게 될 건지, 요거부터 해서 차근차근 갈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알면, 요건 다 사실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요거만 알면 뒤에 가는데 문제 없다. 그러니까 한번 오늘 오후에 요거 가지고 임피던스를 한번 정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엔 여기까지